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분이고요.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읽을 때마다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어떤 주제로 글을 써도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칼럼니스트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파인드 아파트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플로테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반듯한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아요.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2017년도 베스트셀러작이었었죠. 예, 이 책의 저자이신 구피생이 김민규 비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7년도 7월 21일자로 출간이 됐고 아마 책은 조금 더 일찍 나왔을 텐데 아무튼 7월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저는 8.2 대책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했을 때 8.2 대책이 제일 중요한 정책을 생각했는데, 그 책이 8.2 대책이 나오기 직전 한 달 정도 전에 나왔었죠. 한 일주일 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이 책 내시고도 조금 안티 댓글들이 있었죠. 욕 많이 먹었죠. 예, 네. 뭐 서울의 아파트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또 사라 그러냐. 그렇죠. 예,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 책에서 제목에서 주장, 내용은 뭐 다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제목 그대로 4년 동안 시장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마침 이분이요. 책을 내주셨어요. 지금 아직 책은 안 나왔고 인쇄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표지만 완성이 돼가지고요. 예,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겠죠? 그래서 아직 저도 표지만 봤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이런 책이 되겠네요. 네, 제목은 모두가 기쁜 나쁜 부동산의 시대. 부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백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4년 동안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8.2 대책이 아마 시작이었을 텐데, 저는 일단은 이 책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이 책에 그때 특별 부록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지도를 주셨잖아요. 이거 이제 저도 파일로도 주셔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걸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죠? 그래서 이 부록을 주셨었는데, 이거 아마 제가 파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공유해도 되겠죠? 2018년도 잡으니까. 이건 왜냐면은, 여기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쪽이 전용 59, 그러니까 25평이죠. 이쪽은 전용 84, 32평인데, 서울에 있는 주요 아파트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몇 년차 아파트인지, 가로는, 그리고 세로는 가격대별로 배치도를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25평이요. 4억대부터 나오네요. 지금 4억대 25평 아파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은 대출 풀로 다 받고 살 수 있잖아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 정도 가격이 남아있었으면 벌써 행복했을 텐데. 아무튼 지금 여기 4억부터 15억까지 돼 있고요. 32평은 32평도 4억부터 돼 있었네요. 예, 놀라운 가격이네 이거. 예. 32평도 4억부터 20억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쌌던 아파트, 지금 현 시점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크로 이오파크인데 있나요? 네, 있네요. 2016년도 입주한 아파트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20억대 초반이었어. 지금 40억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보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때보다 이거 2018년도 1분기니까 이때보다 이제 한 3년 됐나요? 3년 됐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한 얼마 하면 되나요? 1.5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1.5배. 그러면은 4억짜리가 한 7, 8억, 네, 7, 8억 돈 거고 20억짜리도 한 30억이 넘어간 거고요. 35억 이상 됐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무조건 붙여야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전반적으로. 갑자기 이거 보고 울컥한 게 이때만 하더라도 가격대 괜찮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파트 다 있으니까 갑자기 이때는 이거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이때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회피한 가격이네요. 잘 보시면 여기 선이 지금 3개가 있거든요. 색깔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보이죠. 보입니다. 6억, 9억, 그리고 그 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였나 하면은 취득세 예전에 보면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때 이제 6억까지 1.1%, 9억까지 2.2%, 그 위로 3.3%, 뭐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15억이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종부세가 공시 가격으로 9억 이상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시세로는 한 15억 정도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천장이 좀 돼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 6억, 9억, 15억 이 선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동산 가보면은 5억 9,900만 원짜리 집은 있는데 네. 6억 500만 원짜리 집은 사실 없었죠. 네. 6억 2천이 돼야 이제 2.2% 내겠다 뭐 이런 거여서 6억을 한번 뛰어넘기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6.0억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잘 없죠. 예. 걸리는 건 잘 없고 예. 넘어가려면 확 예, 넘어가야 그러네요, 되고 그러네요. 9억도 마찬가지였죠. 5억 9천이 맞네. 5억 예, 9천이. 5억 9천이 되게 많았죠.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좀 괜찮은 아파트들은 25평이 뭐 한 6억에 걸려 있었거나 네. 조금 연식이 그래도 좀 더 된 거는 32평이 뭐 6억에 걸려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신축도 뭐 한 7억대, 8억대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을 굳이 안 간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제목이 좀 이상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서울에 아파트를 사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래도 집어볼 만한, 결정해볼 만한 이런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었고 네. 그게 꼭 뭐 굉장히 비싸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내 눈높이를 좀 조율을 하면 맞출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한 3년 반 정도 지나면서 가격이 이제 15억에 강남 제일 비싼 25평짜리를 산다는 건 이제 꿈꾸기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네. 가만히 보세요. 이 집값들이 순서가 바뀐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 6억 하던 거랑 이 당시 9억 하던 거가 서로 앞뒤가 뒤바뀐 게 있을까요? 없겠죠, 무슨 거의.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좌우로 봤을 때 그 당시 가격 비슷했던 아파트들끼리 네. 지금 가격이 어떨까요? 천차만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요걸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첫 번째는 살 수 있는 데가 있다.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들이 서로 가격들을 재가면서 굉장히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짜여 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수능 배치표 같은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맞아요. 만들었었던 그때 그런 말씀 거예요. 해주셨었어요. 예. 맞아요. 방송 나오셨어도. 그 뭐 어쩔 때는 그렇잖아요. 수능 봐보면 예를 들어서 뭐 4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어떤 해는 만점 받아도 서울대 갈까 말까 막 이런 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어떤 해는 막 불수능이 나왔다. 네. 그럼 막 340점인데 막 서울대 가고 이런 해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은 또 대학 간의 어떤 순서나 이런 거 좀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뭐 서성한 뭐 중경외시 뭐 그런, 네, 뭐 그런 게 유행이 있죠. 있으니까 과별로 약간씩 뭐 왔다 갔다는 하는데 네네. 그래도 비슷하게 얼추 따라간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당장 요런데 못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내 점을 찍고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드렸었던 거죠. 아, 이게 진짜 정말 좋은 책이었었고, 저도 정말 좋아해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빼서 읽어보고요. 이거 칼럼도 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정리장표인데, 그냥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이거 보니까. 예, 이 좋은 기회, 이렇게 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참, 중간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2018년도면 진짜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저는 이 책, 2017년도 7월달에 나왔던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예, 이 책도 지금 읽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그만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집을 바라보는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 두 번째 책을 내셨단 말이죠. 예.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을 내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참 지난 4년 동안 우리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왔지만 이렇게 급변하고 이렇게 복잡한 시간들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 책 내고 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제 파리대책이라는 게 딱 나왔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면서도 굉장히 좀 저는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젊을 때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하면서 집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것들인데 파리 대책이 준 메시지를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였거든요. 감 안 되면 살 생각하지 마. 쉽게 얘기하면. 감이 안 될 것 같으면 집 살 생각하지 마. 집 살 생각하지 마. 대출 70%까지 내서 집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모자라면 서울에서 밖으로 갈 생각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같이 나왔던 게 청약 가점제 나왔죠. 가점제 나왔죠. 다시 부활했죠. 가점제 나오면서 심지어 나중에 이제 100%까지 갔잖아요.
지금 8호 바로 이하는 제가 인한 100%죠. 네, 100%. 추첨제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였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 이제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당첨 확률이 빵이라는 것에 가까운 의미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청약가점제 이제 도입되고 나서 결국은 웬만한 단지들 다 최소 뭐 55점 이상, 뭐 60점 이상, 뭐 이렇게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걸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죠? 한 1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무주택 기간이랑 그다음에 그 자녀 2명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한 명 있으면 사실 몇 년 더 좀 버텨줘야 됩니다.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청약으로도 안 되고 제가 그 당시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추첨제를 아예 없앤 거는 너무 심했다. 그래도 최소한의 물량은 좀 남겨놔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 건의도 사실은 어떤 루트를 통해 좀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대책이 한번 더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부적격 추첨 물량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마저 가점순으로 바꿔버리는. 그렇죠. 최근에 와서 또 그것도 아예 죽준마저도 완전히 다 없어지고 해당 지역도로 또 축소를 했고 예. 방법이 점점 더 줄고 있죠. 그랬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주변의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보통 저와 이제 비슷한 또래 또는 뭐 선배들의 어떤 선택의 가능성들이 점점 더 좁아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제약되고 하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막 전 국민이 사실 트라우마에 지금 걸려 있다고 해도 별로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4년이 지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뭐가 어디부터 어떻게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가 누적이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네. 이제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진짜 대책이 한번 땅 나왔으면은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는데 네. 뭐 며칠 전에 나왔던 건 대책은 아니었지만 네, 아무튼 다만. 한 25번, 6번 정도 대책이 그쵸. 나오다 보니까 네. 저 같은 전문가도요. 다 까먹고 네. 이게 이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은 아예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언제부터 없어요. 뭐가 네. 어떻게 적용이 돼서 누구한테 네. 해당이 되고 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네. 투기과열지구냐, 투기 네. 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맞습니다. 언제 뭐 샀냐, 뭐 누가 샀냐 이거에 따라서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맞아요. 심지어 이제 25번이냐 26번이냐조차도 네, 지금 안 세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26번 플러스 담화 한 번이던데요. 맞아요. 담화는 그러면 이거 대책으로 쳐야 되는지 네. 그것도 좀 헷갈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는 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우니까 네. 도저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하나 이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있는데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매일 이걸 봐요. 보도자료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체가 있고 여기 이제 설명 반박자료가 있는데 예전에는 설명 반박자료라는 코너가 없었어요. 일단 보도자료, 설명 반박자료 두 개를 다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보도자료에 보시면요.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대책이 이것도 네. 조그만 대책들이거든요. 그렇죠. 4개 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올라온 것들이 2017년도 5월 달부터인데, 과거 걸 제가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끔 찾아서 보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넘겨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찾아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요, 과거 정책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원문을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제 블로그에 자꾸 제가 정리를 해놓는데 정리한 거를 보고 제가 정리한 거 제가 보고 그쵸. 그렇게 근데 네. 원문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원문을 자료가 저장이 안 된 데들 같은 경우는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도 자료뿐만이 아니라 설명 반박 자료까지 합치게 되면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7월 30일 날 올라온 게 설명 반박 자료에 2개가 올라왔죠. 보도 자료에 4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6개씩 올라오고 있는 것들인데, 이건 좀 너무, 이분들도 이거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들 보세요. 지금 몇백 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예 안 보는 자료들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들조차도 양도세를 포기하게 되고. 양포 세무사라고 하죠. 네. 양포세. 예. 일반인은 당연히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지금 이제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썼던 글 중에 모두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명문이었고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제 블로그에 또 공유했어요. 페이스북 긁어다가. 예.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무주택자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네.
1주택자 내 집 좀 오른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만 생각하면은 그때 32평 살 걸. 그때 새 집 갈 걸. 한 1억만 더 주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3억 4억 차이 나니까요. 네네. 이사 가려고 했더니 뭐 양도세는 어떻게 뭐 9억 안쪽으로 해서 어떻게 뭐 해본다고 치는데 또 취득세 또 내야죠. 네. 그럼 몇 천만 원 그냥 없어지는 셈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사비도 나오고 아무튼 세금도 올라가고 네. 여러 가지 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또. 그리고 또 좋은 동네 갈라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 집이 오르긴 했지만 그게 크게 뭐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뭐 다 팔고 그냥 해외나 뭐 이런 데 갈 게 아닌 이상에는요. 네. 한국에 살아야 되고 뭐 그렇죠. 서울에서 내지는 주변에서 직장 다녀야 되면 네. 다주택자는 뭐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다주택자 중에 제 주변에 그러니까 기분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분이 요만큼이라도 네. 한 명도 없으세요. 제 주변에 다주택자가 많잖아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떤 시장에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일단 3주택 이상이 되는 순간에 세율 자체가 뭐 거의 70%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금만 올라도 네. 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3억 올랐으면은 그래 한 세금 30% 내고 한 2억 남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70% 낸다 그러면 세금 2억이 빠지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도 물론 큰 돈이죠. 굉장히 그렇죠. 큰 돈이긴 한데 이게 사람의 이게 기분의 문제니까 네네. 내게 아니었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공인중개사분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최근에 보십니다. 굉장히 네.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네. 일단 매매 거래 거의 빵, 네. 그렇죠? 네. 전세 거래 웬만하면 다 연장. 네. 그리고 뭐 새로 입주하는데도 앞으로는 이제 전세 못 주게 되잖아요. 네. 그럼 공인중개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4,000세대 동네인데 와. 한 달에 거래가 한 15개 정도 될까 말까 한대요. 그럼 전월세까지 전월세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다 와. 포함해서. 근데 공인중개사가 그 동네에 30개 있다고. 그게 한 1000세대당 5개, 6개 정도 필요하니까. 네. 지금 최소한 필요한데 4000세대면은 최소한 몇십 개는 있어야 되는 게 그쵸, 많아요. 몇십 개 있어야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30개 공인중개사 중에서 15개면 한 달에 하나 하거나 0개 하거나 0.5개잖아요, 평균적으로. 맞아요. 그럼 두 달에 하나 이제 할까 말까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투 멤버십 촬영 때문에 매주 지역 탐방을 다니는데 대한민국 제일 큰 단지가 헬리오시티잖아요. 네. 9,510세대인데 거기 헬리오시티 상가내에 28개 정도 중개업소가 있는데 네. 저도 그때 한 2달, 3달 됐긴 했는데 그러니까 개점 휴업인 상태가 거의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죠. 근데 지금 거기 월세가 거기가 이게 새 상가라서 꽤 되더라고요. 한 300에서 500 정도 그쵸, 비싸죠. 네. 그럼 거기 그냥 생돈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자기 그 생계 유지는커녕 월세 내고 내는 것조차 빠듯한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글을 썼을 때 공인중개사협회가 세종시에 가서 시위까지 할 정도로.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정부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아유, 정부도 지금 네, 굉장히 공경스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런 거잖아요. 국토교통부하고 여당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네.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 좀 다른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맞아 버리니까 이게 누구 하나가 자신 있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네. 국세청은 조금 기분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세금이 좀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한 것보다 더 거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많이 거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 책, 새로 나온 책,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의 시대라는 책 제목이 그냥 지금 설명해 주신 말씀 몇 개 멘트만 들어봐도 이 제목이 제일 맞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더 최선의 제목은 없습니다. 예, 부제목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백서라는 제목이 있긴 한데 그냥 모두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1주택자는 1주택자대로,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 뭐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이 정책을 만들고 있는 주체 세력들도 공인중개사도 그러니까 모든 액터들이 다 지금 기분 나쁜 시대다라고 좀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네. 시작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으세요? 파리 대책에서 사실 많은 게 시작됐다. 파리 대책. 예. 2017년도 파리 대책. 예, 파리 대책. 네. 모든 게 시작됐다. 네. 왜 그런 거죠? 파리 대책이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파리 네. 대책이라는 게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급은 안정적이고 충분하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근거로 서울에 뭐 지난 5년간 주택이 뭐 연간 7만 5천 호씩 계속 뭐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지금은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얘기 사실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식상해요.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보의 재생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거의 뭐 모든 채널에서 다 이제 하는 공급이 얘기가 됐으니까요. 심지어는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했던 국회의원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 됐죠. 여당 의원들도. 근데 이제 그때 예. 간과했던 게 많지만 일단 예. 7만 5천 호라는 게 아파트만 발라내면 네. 연 한 3만 호 할까 말까 뭐 이런 추이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 네. 뭐 뻔한 얘기긴 한데 그 당시에 아파트 한 160만 호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 서울에.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수명이 50년이라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매년 2%씩은 사실 새로 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160만 호에 2% 한번 곱해보세요. 3만 2천 호거든요. 그렇죠. 그럼 3만 호라는 것은 물론 이제 5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40년, 30년 이때 지어진 게 좀 더 많으니까 그렇죠. 아직 도래한 건 좀 더 적을 수는 있지만 네네. 3만 2천 호라는 숫자는 그냥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그냥 통상적인 수치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울 시내 아파트 사실 짓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뭐 부지도 없고 네.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진도를 못 나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안 빼주고 있어요. 네. 그 공공부지에 뭐 하겠다고 한 것들 지금 거의 대부분 1년 넘게 안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대표적인 게 태능, 뭐 용산 정비창 뭐 이런 네. 부지들이죠. 예. 과천 정부청사 부지 백지화됐죠. 예, 그건 아예 그냥 폐지가 됐고요. 폐지돼 버렸고요. 예, 근데 더 좋은 다른 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더 좋은 다른 부지를 왜 진작 안 했을까요? 그렇죠. 네.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일단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네네. 뭐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수요의 억제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요가 맞는 수요인지를 점점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고소득자는 대출을 많이 해주면 안 돼. 네. 그게 좀 사실 이상하죠. 고소득자가 조금 더 상환 여력이 좋아야 맞는데 고소득자면은 뭔가 조금 더 불리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에 있는 시각에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예. 거꾸로 됐죠. 예. 뭐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 대출도 많이 나와야 되는 건데. 심지어 예. 전세 대출도 뭐 연소득 얼마 넘으면 부부합산 얼마 넘으면 예. 공적 보증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나오기 시작했었고. 네네. 그리고 청약 가점제가 되니까는 이제 또 오히려 청약 가점에서 유리한 상황이 되려면 특별 공급 이런 거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오히려 뭐 소득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 수가 많거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되다 보니까 가점으로는 뭐 어차피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 이게 내가 대상이었네라는 거를 수요자들이 점점 느끼게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인데 그렇죠. 대출 받으라고 갔더니 파리대책 나오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0%에서 40% 줄인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파리대책 전에 뭐 계약한 사람은 괜찮다 이런 게 당연히 나왔어야 됐는데 네.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은행 창구에서 바로 창구 지도가 들어갔죠. 지금부터 대출하는 거는 70% 안 돼. 뭐 그러니까 알아서 긴 거죠. 금융권에서. 예, 그랬었죠. 눈치를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나 잔금 지금 당장 이번 달 말에 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네. 이게 40%밖에 안 되면 30%가 빵꾸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막 이런 상황들이 1주택자 내지는 무주택자 보통의 사람들한테까지 막 겨눠지고 그것들이 지금 26번을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구나.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강화해 오게 된 상황이 아닌가. 파리대책부터 시작된 게 맞네요. 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모든 아파트를 구매한, 그거 아마 시작은 다주택자들을 좀 단속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선의로 시작했다고 믿고 싶으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거주하고 싶은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제도가 파리대책부터 시작된 것이 맞네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 예. 당시에 전세가율이 75%뭐 넘어 있었거든요. 서울 네, 아파트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면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만약에 사는데 대출을 받으면 40%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전세를 끼는 순간 전세가 막 4억 막 이렇게 낄 수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 얘기는 잠깐만 이게 대출을 받으면 되게 힘든데 전세를 끼면 훨씬 더 쉽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같이 나온 게 김수현 수석이 냈던 이 네. 파리대책 설계자가 이제 김수현 네. 수석이었는데요. 네. 임대사업 등록을 해라. 그렇죠.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도 주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주택 판정이나 이런 것도 빼주고, 뭐 중과도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5억짜리 집 사는데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서 전세를 끼고 사버리면 자기 돈 1억 정도를 만약에 투자를 하면 네네. 전세 사업을 끼고 집을 사고 그거를 등록을 하고 그러면 제도권에서 이거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되게 엉뚱하게도 자기가 살아야 될 사람은 내 집을 못 사서 난리인데 다주택자가 오히려 집을 사는 게 더 용이한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졌고 네. 그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책에 좀 더 있지만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그 왜 이제 그런 정책이 나왔고 그게 허점이 뭐였는지 그 설명들을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럼요. 이거는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예, 책에 보면은 정말 8일 책부터 해서 정확하게는 6일 책부터 해서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파리제 책의 의미도 있고 이 책이 왜 나왔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1년 7월 달까지 있는 정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흘렀는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민감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아쉬웠던 게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작부터가 좀 애매했던 거예요, 저도.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전세를 끼고 사드는 방법들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투자자들이 아니라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래서 투자자들은 워낙 또 사고팔았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방법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왔을 때도 그것들을 활용을 했던 거였었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했던 거였었고.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은, 항상 투자자들이 한 것들을 따라하는 경향들이 있고, 이제 한 3, 4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제 그렇게,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전세로 그냥 당장 들어가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둬야지.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런 수요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 입주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내 여력 안에서 최대한 좋은 집을 사고 싶다라는 목표 때문에 네. 입주를 언제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전세를 끼고 무조건 사자. 네. 이런 분들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0년도랑 2021년도는 굉장히 많이 시세가 올랐는데 그것들은 그 수요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를 투자 수요라고 봤던 거고 전세를 끼고 사는 것. 저는 그건 실수요라고 봤거든요.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그 매물들을 처리해 가면서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은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번 사면 끝이거든요. 안 팔 거거든요. 증여하거나 자기가 전세를 끼고 사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규제들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머릿속에 이제 같은 단어가 있어도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가 아마 사람마다 좀씩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실수요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또 비극은 2017년도 파리 대책이었다부터 시작을 이제 했고요. 그 정책에 대한 얘기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1부는 이만큼 하고 2부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이제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봤던 특히 전 무주택자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아마 그분들도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2부에서는 지금 2017년도, 이제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한번 정리해보고 2021년도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정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건 정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분명히 이 방송을 정부 인사분들이나 국회의원분들도 듣고 보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기자분들은 당연히 보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한번 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한번 풀어가는 시간들을 좀 거창하지만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부에서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